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차 결집과 관련된 이야기 127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2차 결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도 불교사에서.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직접 교화를 하시고, 인도 불교의 시작은 부처님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45년 또 다른 전승에는 49년 동안 법문을 설하시고 아무튼 80세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있다가 2차 결집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돌아가신 직후에 이루어지는 게 1차 결집. 결집은 합송, 그러니까는 합송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행동들은 합니다. 그러니까는 큰 스님 돌아가시고 나면 문집을 만든다는 둥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동아시아에도 그런 전통이 있죠. 그래서 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서로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논의해서 지은 책이라 그래서 나온 게 논어. 제자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누가 센지는 분량이라든지 칭호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제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레벨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큰 제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제자가 있고, 딱 두 그룹이 제일 세죠. 큰 제자는 앞쪽, 번호표 앞쪽 제자가 돼서 일찍 제자가 되신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스승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특히 이제 스승이 공자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오래 사시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일찍 제자가 되신 분들도 연세가 많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조금 밀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니면 스승이 좀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그 앞쪽 번호들이 좀 유리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제자가 많다 보면 능력자들이 있는 거죠. 잘 나가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마하가섭도 그렇게 빠른 제자가 아닙니다. 중간쯤 되는 분인데 이제 1차 결집 때 주도를 하게 되는 거고, 빠른 제자에 대해서는 불교는 묶어놨죠. 빠른 제자가 누구누구라고 하는 걸 묶어놨죠. 그게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그 1250명 혹은 1200비구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1200이라고도 나오고 1250이라고도 나오는데, 그분들이 다 빠른 제자입니다. 번호표 앞에서부터 1250번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야사와 50인, 야사와, 바라나시에서 부처님께서 오비구를 교화하시고 난 뒤에 교화하는 대상이 야사와 50인, 원래는 55인이고 오비구까지 쳐서 60명이 됐을 때 전도선언을 하는데 그냥 50인으로 이렇게 퉁쳐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200명 혹은 250명이라고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500명으로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 사리불 목건연과 그 제자들, 사리불 목건연을 따르던 분들이 나중에 불교로 전향하거든요. 그런데 순서로만 얘기하면 야사와 55인이 제일 빠르고, 오비구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야사와 55인 그 친구들 여기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면 우르벨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 그 삼가섭 형제, 마가다국 쪽 사람들입니다. 왕사성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그 삼가섭 형제와 1000명.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았던 데가 이제 지역명을 딴 거예요. 가섭이라고 하는 건 성씨고 종족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종족명. 인도에서는 굉장히 큰 종족이에요. 그래서 종족명이고, 그 다음에 우르벨라는 우르벨라 지방에 살았다. 나제는 나제 지방에 살았다. 가야는 가야 지방에 살았다. 그래서 그분들이 1000명 정도. 그래서 합치면 1050 혹은 1060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사리불 목건연과 200명 혹은 250명, 500명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합치면 사실은 1250보다 숫자가 많은데 1250이라고 퉁치는 경우도 있고 1200명이라고 퉁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순서 앞번 제자들, 순서 앞인 제자들. 그러니까 소위 그냥 금강경 읽을 때든 어디 읽을 때든 대승경전 볼 때 1250 제자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면 다 그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 중에서 리더급 최고 추여서 1250명이 아니고 그냥 번호표 1250명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깨달았는지도 몰라. 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마 뭐 앞쪽에 있다 그래서 뭐 다 잘 될 수가 있나? 사람이 성향 나름인데. 그래서 그냥 번호표 순이고 10대 제자는 잘 나가는 사람 순입니다. 10대 제자는 잘 나가. 그래서 10대 제자 안에 1250명 안에 10대 제자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사리불 목건령 같은 분은 들어있고, 우르벨라 가섭은 1000명이나 제자를 데리고 왔는데 10대 제자는 없죠. 우르벨라 가섭은 들어있지 않죠. 그거는 우르벨라 가섭이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교단이 제대로 확립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럴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일찍 돌아가시면 아무래도 뭐 자취를 남기기가 어렵거든요. 10대 제자들은 대부분 다 어떤 학파를 만들었던, 불교 안에서의 학파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해도 큰 문제까지는 없습니다. 큰 문제까지는, 당대에는 자기가 크게 못 만들었어도 자기 밑에 사람들이 커지면, 그러니까 아반티를 교화했었던 부르나 같은 사람은 당시에 순교자거든요. 맞아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대 제자로 들어가는 건 나중에 아반티 쪽 서방 교단이 커져요. 그러니까 서방 교단의 시작점에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10대 제자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독교 생각하면 되죠. 뭐 예수 당대에는 별 볼 일이 없었는데 나중에 커지니까 예수가 떡상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뭐 저 조선에도 있잖아. 조광조 당대에는 그냥 약사발 맞고 보약 먹고 돌아가셨는데 나중에는 그 제자들이 쫙 커지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밑에가 커져서 막 기업에도 있네. 삼성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삼성이나 지금 LG로 사명을 바꿨지만 금성이나 뭐 큰 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기업이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삼성은 이건희 회장님이 반도체 쪽으로 해서 막 미친 듯이 뭔가를 해가지고 지금은 삼성하고 LG하고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 때문에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지, 기업 가치나 기업 규모로 봤을 때는 이거는 LG는 삼성에 비하면 거의 학고방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 차이가 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이제 두 번째가 얼마나 잘하느냐. 물론 창업주는 다 대단하신 분이지. 맨바닥에서 창업을 하셨는데 그게 보통 분들이겠어요. 대기업 하나를, 중소기업 하나 이끌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끌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유 대기업을 당대에 만드신 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 이제 후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죠. 그래서 뭐 쪼그라질 수도 있는 거고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세 덕을 보고 앞에가 끌어올려지는 경우도 있고, 당신이 워낙 잘나서 끝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신이 잘나셨더라도 너무 일찍 돌아가시면 빛을 보기 힘든 구조들이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10대 제자는 잘 나가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묶은 거고, 1250 제자는 번호순으로 묶은 거고, 그리고 그 번호순에서도 그 잘 나가시는 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마하가섭은 1250 제자에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초기 제자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신통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묶는 경우는 16난이 있죠. 16난. 그래서 이게 범주들이, 묶는 범주들이 좀씩 달라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16난에는 그건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 목건년이 안 들어갑니다. 목건년이.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목건년이 신통제일 목건년인데 신통으로 뽑은 16명에는 못 들어가요. 희한하지 않아? 아무 생각이 없구나. 보면 아무 생각이 없구나. 근데 그거는 16난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건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기준점에서 탈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난 법주기 같은 그런 데 보면 이분들이 다 안 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설 정도로 자기가 명상을 해서 죽음을 내가 삶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목건녀는 죽은 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통으로서는 합격점을 받았지만 아마 죽었다는 부분 때문에, 열반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탈락된 것 같다. 그 범주 묶는 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대기업을 묶는데 전자로다가 묶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범주로 뭐 묶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동시에 걸리는 회사들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립을 목건년 정도가 최고급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세 군데 다 걸리는 분은 없습니다. 세 군데 다 걸리는 분은 없습니다. 사립을 목건년만 초기 제자 1250 제자하고 저기까지 걸리는 거예요. 10대 제자에 걸리는 거예요. 성립 시기는 1250 제자가, 그것도 성립 시기가 상당히 빠른 걸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른 시기에 성립된 것 같고, 그리고 16난이 그 다음에 성립되는 것 같아요. 10대 제자가 제일 느립니다. 10대 제자는 기원 전후쯤에 십진법이 유행하면서 성립되는 거예요. 십진법 체계가 유행하지 않으면 10대 제자라는 개념은 인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0대 제자의 틀을 만든 거는 누구냐면 유마경입니다. 유마경의 제자품. 그래서 그러면 제자들에 대해서, 큰 제자들에 대해서, 잘 나가는 제자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느냐? 기록은 있어요. 그건 증인함경 제자품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범주로 묶는 개념들은 또 다른 거라는 거지. 우리도 위인이 있는데 뭐 장군으로 묶을 수도 있고, 뭐 임금으로 묶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범주들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묶는 거는 훨씬 후대에 묶이는 거죠. 바로 당대에 묶이기는 쉽지 않죠.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공자도 72명의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잘 나가는 사람은 10대 제자, 문행충신으로 묶었죠. 거기는 10대 제자를 다시금 문행충신 이렇게 4개의 과목으로 묶었고, 그리고 그런 10대 제자에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논어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증삼이라고 하는 제자죠. 증자. 논어에서 자자가 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희유한 거예요. 유자, 증자, 안자 이런 정도. 그러니까는 안회는 수제자이기 때문에 들어갔고, 그런데 안회는 영향력이 생각보다는 적었어요. 이유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자나 증자는 나중에 공자 말년 제자로, 공자하고 그렇게 인연이 많이 없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훨씬 큰 학파를 만든 거죠. 공자 문화에서. 누구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떻게 보면 딱 맞는 비유는 아닌데, 기독교로 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고 예수를 비판했던 사람이지만 실제로 지금 기독교를 바울교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들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교단 체제를 만들고,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뭐 어부나 이런 좀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이어서 가방끈이 짧아서 뭐 이런 체제나 조직을 만들 정도의 능력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고. 물론 뭐 가방끈이 길다고 말을 잘하느냐, 그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본 가다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조직 관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가방끈이 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체제들을 확립을 해서 지금 기독교가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바울은 예수랑 큰 인연이 없죠. 예수를 비판했던 사람이고, 예수가 죽고 난 뒤에 전향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뒤에 잘된 사람이죠. 뒤에 잘된 사람. 뒤에 잘된 사람. 그래서 유자나 증자 같은 사람도 뒤에 잘된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공자를 만난 사람은 맞아요. 배운 사람은 맞아. 하지만 모시고 배우는데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은 아니죠. 제일 이제 공자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은 공자가 55세에서 67세까지 천하를 주유할 때, 떠돌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걸 함께 한 사람이 최고급입니다. 그게 최고급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 100년 정도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 2차 결집 직전까지를 초기 불교라고 합니다. 초기 불교, 근본 불교, 원시 불교, 예전에는 막 섞어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시 불교 이런 표현이 약간 이제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원시 시대 뭐 이런 것처럼 좀 모질르다 이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초기 불교라는 용어를 지금은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한 이때부터는 이제 소승불교, 대승불교권에서는 요 2차 결집부터 소승불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승불교를 다른 말로 하면 부파불교입니다. 부파불교. 부파불교. 그러니까 학파로 나뉘어진 불교. 그 얘기는 뭐예요? 아마 바꿔 말하면, 그때까지는 학파로 나뉘지 않았네. 하나로 통으로 가고 있었구나, 불교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선 불교라고 하는 것도 조선 시대 때 다 하나밖에 없었고, 일제 강점기 때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처음으로 종단이 성립되는 게, 불교 종단이 성립되는 게 조선 불교 조계종 1941년도에 성립이 됩니다.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종단은 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해방 후에 이승만 박사가 뭐 하와이에서 뜬금없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와가지고, 하와이에서 도대체 뭔 독립운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 하면, 야, 이승만을 요즘도 빠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는데, 몰라, 박정희 대통령이나 안 그러면 뭐 그런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봤어도, 야, 이승만 대통령을 빠는 사람이 있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데, 굉장히 복고풍인가 봐요. 근데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순간, 최근 역사에서 순간이 김구가 안 된 게 가장 안타까운 순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에 10만 원짜리 화폐를 만들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투표를 했더니 김구 선생이 1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걸 안타깝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아니고 김구였다면 그러면 친일도 정리가 됐을 거고, 친일을 정리를 할 수가 없었죠. 이승만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쪽과 타협을 해서 공산주의를 밀어붙이기에 바빠서 우리가 그게 청산이 잘 안 되고 나라가 뭐 좀씩 시끄러웠던 상황들이 연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독립운동을 도대체 하와이에서 한다는 게 내가 보기엔 뭔지를 모르겠어. 이게 가능한 구조인지, 뭔지 이게 납득할 수 없는데, 아무튼 독립운동을 하와이에서 하셨고, 그 당시 뭐 박사를 받은 거는 대단한 거는 맞아요. 일제강점기나 이런 때 박사를 받는 분들이 참 대단한 거 맞아요.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뭐 나중에 국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프란체스카 여사 뭐 이래가지고 뭐 좀 복잡했잖아요. 이기붕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까지 생각하면 좀 흥미롭지. 좀 흥미로워.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의 또 원력이 뭐냐면, 내가 개신교를 퍼뜨리겠다가 원력이에요.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은 저희 어렸을 때도 미국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많았죠. 미국 원조 받아먹고 살았던 시절의 상황에서 미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였었죠. 지금도 물론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데 그때는 더 컸었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격세지감을 저도 느끼는 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대단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제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일운동하면 젊은 사람이 오히려 더 그런 데에 나서서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한번 해볼 만하다 이 생각이 올라온 거죠, 우리에게. 아니,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대단해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막 미국이 진짜 대단해요 이거보다는 조금 이제 이런 정도 각도로다가 틀어진 건 맞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 분들은 뭐 더 그게 심했던 거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 대해서 아주 뭐 열렬하게, 덕분에 우리나라 문화나 이런 것들은 많이 말살됐죠.
그래서 미국의 개신교가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이유도 전 세계에서 개신교 믿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기독교 믿는 나라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천주교입니다. 유럽에 가셔도 개신교 없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강하게 믿는 나라는 미국과 그 똘마니 국가들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이 절대적인 나라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있는 거고, 원래대로 하면 천주교가 있는 게 맞죠. 천주교는 들어온 지 한 200 몇십 년 됐고, 개신교는 지금 해방 후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부에서 밀어준 것도 맞는 거고, 그래서 이승만 박사 때 그거 있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지정되고, 그때 개신교 인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공휴일로 지정하고 막 이상한 행동들을 했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원조 물자를 풀었었고, 그래서 교회 가면 먹을 거 준다라고 하는 게 나온 거고, 근데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런 데 가서 뭐 이렇게 주워 먹으면서 그러면서 개신교가 세력이 커진 거고, 아니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있는 얘기. 예. 그래서 그렇게 구호 물자들 하는 거고, 적십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전 국민을 상대로 삥을 뜯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적십자 씨를 팔았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민간 단체 거를 정부에서, 그것도 학교 공교육에서 그걸 사라 마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보면 저거는 헌법 소원감이에요. 그거 다 날라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도 그때 그런 행동을 했었어. 그 실이 그냥 삥 뜯는 거예요. 학생 상대로 삥 뜯는 거였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좋은 일을 하겠지. 모든 그런 조직은 대부분 그렇게 삥을 뜯어서 어디다 쓰느냐, 자기네 운영 자금으로 대부분 쓰고 남은 걸로 그걸 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들어가면 대부분 운영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월급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게 심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부가 점점 줄고 있다. 통계를 보면 기부 통계가 비율이 점점 줄고 있다. 그게 기부 받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뢰 확보를 제대로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지구들 월급 받고 있는데 나도 힘든데 내가 네 월급 주려고 기부를 해야 돼?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1억을 받았으면 1억을 다 써주면 되는데 한 9천억을 써줘, 아니 뭐 9천만 원을 써줬어 이러면 그래도 좀 쓰는데 돈이 들지 이러는데, 대부분을 지그들 월급으로 써버리니까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죠. 현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밀어붙였고, 불교를 분열책동을 일으켜가지고 다 쪼개버렸죠. 불교를. 그게 대처성들을 뭐 몰아내야 된다 어쩐다 하면서 막 쪼개고, 그 다음에 종단 허가를 너무 쉽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개신교가 진짜 종파가 많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무슨 뭐 듣도 보도 못한 거 뭐 겁나 많다더라. 불교가 훨씬 많습니다. 개신교보다 불교가 종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비슷하게 많은 게 아니고 훨씬 많다니까. 조계종만 50개예요. 조계종만 50개. 조계종만 50개. 뭐 원조계종, 먼조계종 뭐 이래가지고 조계종 짬만 50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한불교 조계종 붙였어야 되는데 대한불교 띄고 조계종이라고 쓰면 다른 종단이에요. 이게 뭐 한국불교 조계종, 뭐 조선불교 조계종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다.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정부에서 그렇게 해놔버린 거예요. 그렇게 다 쪼개가지고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이승만의 서원이죠. 당신의 원이죠.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 그 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 저는 정치인은 정치를 잘하면 되지, 종교적인 부분은 관여를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건 전 세계적으로 저랑 똑같이, 그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정치를 해야 되지 종교랑 관련되면 안 된다라는 거는 기본 룰입니다. 이 세계, 지금 현재 이 세계의 기본 룰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정신을 좀 여러 번 못 차렸죠.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행동들을 했었고, 사실은 서울시장 할 때 뭐 서울시를 봉헌하겠으면 그거 탄핵감입니다. 저 미국 같았으면 저게,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거 탄핵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그런 쪽에서는 또 자유롭죠. 자유롭죠. 그래서 그렇게 쪼개지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쪼개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혼란스러워지죠. 그거를 소승불교. 그러니까 2차 결집부터 그렇게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소승불교라고 하고, 그 소승불교 중에서 일부가 동남아시아로 넘어갑니다. 스리랑카를 거쳐서 동남아시아로 넘어갑니다. 스리랑카는 인도로 얘기하면 인도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도 입장에서 스리랑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반도 입장에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마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마도 뭔 뜻인지 아세요? 우리랑 가까이 붙어 있어. 우리랑 가까이 붙어 있어. 하지만 좋으냐? 안 좋아요. 왜구의 소굴이 대마도입니다. 그래서 조선 초 태종 이방원 때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왜구들이 많으니까 저거를 군대를 동원해서 밀어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게 대마도예요.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리랑카에는 악마가 산다라고 나와요. 인도 전승에는. 왜? 얘네가 자꾸 이렇게 왜구처럼 약탈을 해서 오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스리랑카의 인도 불교가 나중에 전해져. 그러면 그게 정통 뭐 좋은 게 전해지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분별설부라고 나중에 부파불교 중에서도 어디 보이지도 않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단 이런 것 중에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러니까 뭐 조계종, 뭐 천태종, 태고종, 뭐 진각종, 뭐 이런 거 말고, 야, 그런 것도 있냐 싶은 게 분별설부예요. 그게 넘어가. 아쇼카 왕 때.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00년 뒤쯤에 그런 게 넘어가. 그런 게 넘어가. 그리고 나서 그런 게 넘어가고 나서 그게 동남아시아로 가서 지금 남방불교예요. 그러니까 남방불교는 소승불교의 대표자도 아닙니다. 소승불교의 대표자는 설일체 유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계종을 우리나라의 종단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조계종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통이다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왜? 딴 데 나가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기분을 안 나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식적 명칭이 뭐냐면 장자종단이다. 한국불교의 장남. 그러니까는 정통이면 남들은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장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큰아들이긴 한데 너네도 우리 아들이야, 같은 우리 가족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거지. 그래서 부파불교, 그러니까 소승불교에서 장자에 해당하는 거는 설일체 유부입니다. 그리고 약간 듣보잡과 저런 종단도 있구나, 참 말은 못하는데 아하 저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 그게 분별설부예요. 그런데 그게 동남아시아로 가서 대박을 난 거지. 그건 이제 운입니다. 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죠. 음식 중에도 팔도 도시락이 러시아에서 더럽게 많이 팔리면서 팔도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우리는 먹냐? 있는 거는 알아. 먹냐? 아니 1년에 한 개도 안 먹어. 아니 제가 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은 라면 먹으면 신라면을 먹든지 뭐 육개장을 먹든지 너구리를 먹든지, 안 그러면 진라면을 먹든지 이런 걸 먹지 도시락 안 먹어요. 편의점에서도 도시락 보기가 쉽지 않을걸? 하도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사기도 쉽지 않을 거야. 저는 어렸을 때 먹어봤어요. 처음 나왔을 때. 지금은 먹어보지 못했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인가 뭐 먹어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뭐 옛날 얘기지. 여러분 도시락 드셔보셨어요? 도시락 라면? 먹어봤어요? 근데 그게 러시아에서 잘 팔린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그렇게 하면서 뒤집어지는 거죠. 마치 지금 그 도시락하고 똑같은 거예요. 팔도 도시락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토에서는 별 볼 일 없고 찌리했는데 동남아시아 쪽에 가서 대박이 난 거죠. 이게 왜? 이게 왜? 우리 생각에는 이게 왜? 자기가 맛있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맛있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렇잖아. 우리 러시아 사람들은 그 도시락에다 마요네즈를 뿌려 먹는데. 그래서 저도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마요네즈가 없어요. 놀랍게도. 아니 이게 가정집이 아니잖아. 그렇다고 무슨 공양간에 가서 뭐 마요네즈를 내가 달라고 할 거야, 뭐 할 거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리고 도시락 구하지도 못하겠고 그냥 그 TV를 보고 그런 내용을 보고 아 저렇게 한번 뿌려 먹어보면 무슨 맛일까? 먹고 싶은 맛은 아니야. 그냥 궁금해. 여러분은 컵라면에다가 마요네즈를 뿌려 먹고 싶어? 나 케첩은 뿌려 먹어봤는데 마요네즈는 내가 어렸을 때 제가 라면을 진짜 많이 먹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외국 나가면 라면으로 계속 먹는 저건 저랑 가보면 알아. 제가 성지순례 가보면 얼마나 라면을 많이 먹는지. 근데 케첩은 내가 막 뿌려 먹어봤어도 마요네즈는 내가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거는 딱 하면 느끼할 것 같은 막 이런 겁나 이렇게 약간 이건가 이런 생각. 마치 라면에서 까르보나라 그 느낌이 날 것 같은 막 이런 느낌. 응? 그래서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는데 걔네는 그렇게 먹는다니까 호기심이 땡겨서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조건이 안 맞는 관계로 지금까지도 못 해보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남방불교가 뭐 정통이고 뭐라던데요? 다 개구랍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본토가 밀렸잖아. 이게 지금 본토가 밀렸잖아.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으냐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정도 같으면 미국 법인도 있을 거고 중국 법인도 있을 거고 베트남 법인도 있을 거고 뭐 여러 법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지 법인들?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 삼성전자가 날아간 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뭐 끝장이 났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베트남이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아 그러면 베트남이 우리가 정통 아니요? 우리가 한국 삼성전자를 계승한 거는 베트남 아니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때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쪽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 게 저 남방불교에서 내가 상자부요. 상자는 종갓집이라는 뜻이에요. 종갓집이라는 뜻이에요. 종갓집의 종손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웃기지도 않지. 이게 뭔 쌉소리인가 싶지.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의외로 잘 속아요. 잘 속아. 그래서 뭔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저 동남아시아 이런 데면 인도랑 가까운 거 아닙니까? 거기는 제대로 된 문명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미안한 얘긴데 네가 그거 어떻게 아냐? 동아시아 불교 그러니까 중국 뭐 우리나라 이런 데는 이게 하나의 문명권을 형성하면서 전 세계 톱을 찍었습니다. 그게 당나라 때 이런 때 청나라 때도 엄청나게 강력했고 그렇게 찍었었습니다. 로마 당연히 찍었죠. 그걸 뭘 부정을 할 수가 없죠. 동남아시아가 그런 대단한 걸 한번 찍었어? 찍은 적 없죠. 찍은 적이 없어서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날까지도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부릅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가 뭔 뜻인지 아세요?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반도. 거기가 뭔가 자기 거를 크게 만들었으면 독립된다니까. 이거는 그냥 이쪽과 저쪽의 샌드위치로 찢기다시예요. 인도와 중국의 찢기다시예요 라는 정도 뜻이에요. 기분 내가 보기에는 기분 더러울 것 같은데 왜 걔네는 그 명칭을 수정하지 않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기분 아니 우리를 그냥 일본과 중국의 경유지예요.
어떤 놈들이 이렇게 부르면 한국은 개뿔도 없고 예전에 중국이 잘 살 때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문화가 건너가던 경유지, 일본이 잘 살 때는 일본에서 중국으로 건너가는 경유지, 한국은 뭐 이런 톨게이트예요 이러면 기분 더러울 것 같은데. 근데 걔네는 명칭 자체가 그런 거라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2차 결집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벌어지냐면 부처님께서 교화하시던 지역은 이 양반들 특이하네. 지금 한 페이지도 안 했는데 뭘 넘겨 책을. 계속 127페이지야. 계속 127페이지. 그런데 그 부처님께서 교화하신 지역은 인도 중간쯤에서 동쪽 지역입니다. 동쪽 지역. 칠판이 없어서 그러는데 동쪽 지역이에요. 그런데 가전연하고 부르나하고 가전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난이 서쪽을 교화를 해요. 아난이 서쪽을 교화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서쪽 교단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래 한양은 강북이에요. 사대문 안.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서울 사람인데도 뭐가 있었냐면 그때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얘기가 싹 들어갔는데 사대문 안의 사람이 서울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걸 차별했다니까. 사대문 안쪽이 정상적인 서울 사람이고 사대문 밖에 사는 놈은 약간 떨어지는 놈들이야 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지나면서 강남이 이렇게 올라갔죠. 맞죠? 그리고 지금 강북과 강남이 비교가 안 되죠. 아니 맞잖아요. 건물도 그렇고 건물 크기도 그렇고 도로 뚫어놓은 것도 뭐 그렇고 그냥 강남이 훨씬 좋죠. 그래서 싸이 선생께서도 강남 스타일을 말씀하셨던 거 아니요? 예전에. 예. 실제로 그거 있었잖아요. 강북의 세븐, 강남의 비,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강남이라고 하는 게 먹어주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인도 불교에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동방교단이 훨씬 더 강력한 건데 나중에는 서방교단이 이제 대가리가 큰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러면서 점점 커오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부처님도 돌아가시고 100년이 지나면 부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고 100년이니까, 태어나시고 100년이 아니고 돌아가시고 100년이니까. 지금도 아마 지금 오래 사시는 분은 뭐 조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100년 정도 지나면 부처님이 행동하신 것,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약간 변화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재규정 논의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때 살아계신 분들, 부처님을 직접 본 그런 분들이 계시면, 내가 부처님께 이렇게 들었는데 하면 그 권위를 도전할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머리가 좋고 뭐 딴 얘기를 해도 도전할 수가 없어. 부처님을 봤다는 그 권위. 예. 그런데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바뀌는 거죠.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서방교단과 동방교단이 이제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때 논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서방교단에서 야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사라는 스님이 있는데 동쪽으로 구경을 갔대. 130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동방교단이 오리지널하다면서, 그러니까 강남이 잘 나가기 시작하는데 지금같이 강남하고 강북하고 떡 이렇게 차이가 난 게 아니에요. 강남이 강북과 맞먹을 정도까지 힘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본토에 가서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동방교단으로 와야 될 필연성이 있어요. 그거는 부처님의 사리탑은 전부 동방교단에 있었거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지차가 잘 나가서 미국에서 내 후손이 잘했어도 조상 무덤은 전부 한국에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뭐 미국에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성지순례 같은 걸 오게 되는 거죠. 부처님 뭐 스님이라면 부처님 사리탑에 한번 참배할까? 이런 생각 해보는 건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왔더니 동방교단에서 약간의 꼼수를 쓰고 있더래. 그게 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법. 그러니까 뭐냐면 정법이 뭐냐면 깨끗할 정자를 쓰는데 편법이에요. 편법. 그렇게 하면 하라는 룰은 없는데 하지 말라는 룰도 없어. 하지 말라는 룰도 없어. 그래서 약간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참 애매하다. 참 애매하다. 그거를 관습으로 용인한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스님들은 물건을 그 음식이나 이런 거를 저축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안 돼. 가지고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먹으면 야 그럼 탁발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랬는데 이 동방교단에 오니까 자기는 그렇게 배웠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음식은 가지고 소유 불가다. 이렇게 배웠는데 동방에 오니까 소금을 가지고 다니더래. 소금을. 그거를 소금을 그냥 가지고 다니면 물이 돼 버리니까 인도는 습기가 많으니까 이게 물이 되잖아요. 소금이 예전에 우리 김장하려고 이렇게 해놓으면 물 쭉쭉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습기를 빨거든요. 소금이 아시죠? 그렇게 해서 물이 되니까 소뿔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마개를 해서 소금을 가지고 다니더래. 뽀송뽀송하게 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날이 더운데 영상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데 소금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래. 탈수 걸려서 죽을까? 소금이 부족하면 사람이 쓰러지거든. 물하고 소금 부족하면.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그건 갖고 다녀야지.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이 되잖아. 실제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음식은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데 약은 가지고 다녀도 된다라고 얘기했거든. 예. 아니 그렇잖아. 약은 지병이 있는데 약은 먹게 해줘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소금을 약으로 보면 안 돼? 내가 이게 10가지 조항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이 소금에 대해서 주목한 첫 번째 인간이 접니다. 소금이 이게 진귀하거든. 그렇게 말을 하면 약같이 보여. 소금은 생명 유지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맞아.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하면 그 당시 소금은 돈의 역할을 합니다.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소금, 그 다음에 배, 이런 건 다 돈이에요. 돈하고 그냥 바뀌는 막바로 바꾸는 물건들이라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소금이 상대적으로 덜 귀했고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그냥 뭐 바닷물을 계속 증발시키고 불에다가 불 때 가지고 그 자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에다가 솥에 넣고 삶아버려요. 끓여 수분을 증발시키면 소금을 긁어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걸 자염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원래 전통적으로 소금을 우리가 얻는 방식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그 천일염 있잖아요. 장판 같은 거 깔아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 이렇게 쭉 들어왔다가 그거 이렇게 말려가지고 쭉 당기는 거. 천사의 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천사의 섬, 신안. 그래서 누가 그걸 천사의 섬이라고 하니까 염전 노예의 섬이지 그게 천사의 섬이냐? 이렇게 신안이 그 염전 노예로 아주 유명하거든. 지금도 약간 이렇게 좀 힘드신 분들 잡아다가 막 염전 노예 시키고 그게 천사냐? 이렇게 그 아시죠? 염전 뭔지? 일제 강점기 때 들어온 겁니다. 그거 우리나라 전통 아닙니다. 그래서 자염이 불순물을 증발시키는 과정에서 태워버려요. 그래서 자염이 더 좋은 소금이에요. 끓일 자자를 써서 자염이라고 합니다. 자주색 소금이라는 뜻이 아니고 물을 넣고 끓인다 그래서.
그리고 자염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자염을 하지 말라고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염은 땔감 소모가 무진장 많아. 그냥 생각을 해봐. 가마솥에 소금물 저 바닷물 넣고 끓이잖아. 언제까지? 증발할 때까지. 계속 그걸 반복한다고 생각해봐. 산 하나 미는 거 금방이다. 그리고 우리는 최근 들어서야 나무를 심는다는 개념이 있었지, 그때는 그냥 알아서 나무가 자연 번식으로 늘어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다 민둥산 되고 절단이 나는 거지.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해서 소모가 많으니까 일본이 저 방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천일염 방식을 가르쳐 준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래도 뭐 자연이 있고 뭐 이래도 삼면이 바다니까 내륙까지 그렇게 깊지가 않아. 그래서 소금값이 아주 비싸진 않았습니다. 비싼 건 맞아. 하지만 아주 비싸진 않았어. 근데 중국이나 인도처럼 바다로부터 멀잖아. 내륙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소금은 필수품이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줄일 수 없잖아. 우리가 담배를 펴, 술을 먹어. 그런 거는 아유 돈 떨어지면 아유 그거 안 먹으면 되지 뭐. 치킨이 2만 원으로 올랐대. 안 먹으면 되지 뭐. 영화가 15,000원 뭐 2만 원까지 올라간대. 안 보면 되지 뭐. 어때? 아니 그렇잖아. 소금 안 먹으면 되지 뭐.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안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걔네는 게다가 인도 같은 경우는 40도 55도까지 올라가니까 안 먹고 살 수 없죠. 그냥 생각해 봐도 불가하죠. 그래서 인도 내륙 쪽은 소금이 완전 화폐예요. 완전 화폐. 그것도 고액의 화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그거 돈 아니야? 돈? 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탁발을 해가지고 음식물을 좀 얻었는데 맛이 더럽게 없네. 이러면 소금 뿌려 먹으면 좀 나아요. 이런 경우에는 감미료로 들어갑니다. 소금이. 아유 뭐 밥에다가 소금 뿌려 먹는다고 뭐 대단하겠어요? 반찬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그거라도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소금에게는 세 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약의 속성, 화폐의 속성, 감미료의 속성. 이래서 문제가 됐다라고 최초로 얘기한 게 접니다. 그전에는 그냥 왜 소금을 금지하려고 하지?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알딸딸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약으로 보면 가지고 다니는 게 가능해. 돈이나 감미료로 보면 가지고 다니면 안 돼. 그럼 가지고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왜 가지고 다녀? 그거 돈이나 약 식품 첨가물 아니야? 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약이야 약. 약이라서 갖고 댕겨. 소금 안 먹고 죽을까? 기가 막히지. 알딸딸하지.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꼬롬하다는 느낌이 좀 들지. 이게 정법이에요. 이게 정법. 그러니까 틀렸냐? 그거는 아닌데. 그럼 꼭 맞느냐? 그것도 아니고 애매한. 이해가 됩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그래서 주스 같은 경우도 나와요. 아침에 짜놓은 주스를 오후에 마실 수 없다. 이런 조항도 나와요. 여기 10가지를 이제 걸거든. 근데 아침에 짜놓은 거 그럼 버릴까? 어때? 다 못 먹었어. 내가 주스를 짜놨는데 다 못 먹었어. 그럼 오후에는? 오후에 음료수는 관계가 없잖아. 인도는 아침에 짜놓고 오후가 되면 한 3도 정도 발효가 됩니다. 약한 과실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야리하지? 이게 굉장히 야리하다고. 그러니까 크게 뭐 소주같이 이렇게 독하냐? 그거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그 포도주 같은 거 독한 거 말고 술 넣어서 담는 거 말고 소주 넣어서 담는 포도주 말고 그냥 포도로 담는 포도주 있어요.
그런 거 먹으면 달짝지근하니 그거 어렸을 때 아마 저도 그런 거를 한번 경험해 봤거든. 그거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니까 홀짝홀짝 먹다가 취하지. 취하지. 아니 별거는 아닌데 그게 너무 많이 먹으면 약간 사람이 갑니다. 근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요 계속. 뭐 꼬장을 부리겠어 애들이.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인도는 아침에 짠 주스는 오후에 마시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얘기하는 거지. 야, 음료수 마시는 게 뭐가 문제가 돼? 그리고 그럼 물도 마시지 말까? 그리고 버릴까? 아니, 남은 걸 그럼 버려? 아깝잖아. 알딸딸하지. 요런 것들이에요. 요런 것들.